쿠오바디스 3. 그 사람들은 꿩을 한 마리 먹으면 그만큼 로마 제국의 멸망이 가까워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리기아를 본 것은 정원의 연못가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방금 뽑아든 갈대 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주위에 피어있는 아이리스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을 보십시오. 이 무릎은 파르티아 군이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 진영으로 구름처럼 몰려왔을 때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무릎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서는 떨렸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목에 부적의 구슬을 걸고 있는 아이처럼 당황해하며 눈으로 사랑을 구걸할 뿐 오랫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부드러운 얼굴로 비니키우스를 보았다. 행복한 녀석이로구나. 그는 말했다. 아무리 이 세상이나 인간의 생활이 나빠지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 있지. 그건 바로 청춘이야. 그녀는 난처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인 채 모래바닥에 갈대로 뭔가 그리고 있더니 저에게 뭔가 물어보려는 듯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치 숲속의 ним프가 목양신이라도 만난 듯이 말입니다. 넌 생명의 나무에 피어난 봄의 꽃봉오리, 포도 덩굴에서 돋아난 새순이다. 너를 플라우티우스네 집이 아니라 갤로키우스네 집으로라도 데려가야 할까 보다. 그곳은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의 학교니깐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대체 그녀가 모래 위에 뭘 그렸지? 아모르의 이름이 아니던? 아모르의 화살에 맞은 심장이 아니던? 아니면 사티로스들이 ним프의 귀에다 온갖 중요한 비밀을 속삭여 주었다는 무슨 표시가 아니던? 내가 그 표시를 주의해 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전 외숙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토가를 입기 시작한걸요.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전 플라우티우스의 아들이 달려오기 전에 그 표시를 보아두었습니다. 그리스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처녀들이 입으로 하기 어려운 고백을 모래 위에 써서 한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녀가 뭘 그렸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게 아니라면 난 짐작이 안 가는데. 물고기였습니다. 뭐였다고? 물고기요. 그녀의 혈관 속에는 언제나 차가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전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숙이시라면 그 표시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아니다. 그런 일이라면 플리니우스에게 물어봐라. 그 사람은 물고기에 대해서 훤하지. 아피키우스 노인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뭔가 가르쳐 주셨을 텐데 좌우간의 그분은 평생 동안 나폴리만을 가득 메울 수 있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수셨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얘기는 중도에서 그치고 말았다. 가마가 번화한 거리로 들어섰기 때문에 시끄러운 사람들 소리에 방해가 되어 얘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가마는 아폴리니스가를 지나서 로마 광장으로 접어들었다. 날씨가 좋을 때면 해가 지기 전에 한가한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들어 원주 사이를 거니기도 하고 그날의 새 소식을 주고받기도 하고 가마가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기도 하다가 마침내 금방 서점, 환전상, 포목점, 청동점 등 숱한 가게들을 기웃거리고 다녔다. 카피톨리움 언덕을 마주보고 있는 광장의 한 모퉁이는 온통 이들 가게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성이 있는 낭떠러지 아래의 광장 절반쯤은 이미 그늘 속에 묻혀 있었으나 언덕 위에 있는 신전의 원주는 금빛 석양을 받으며 푸른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아래쪽에 있는 원주는 대리석이 깔린 큰 길 위에 기다랗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곳곳에 어찌나 원주가 많은지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그 건물들과 원주들은 서로 겹쳐져서 옹색하게 몸을 굽히고 있는 듯이 보였다. 어떤 것은 훨씬 높이 솟아 있었고 어떤 것은 좌우로 뻗쳐 있었고
어떤 것은 언덕 위에까지 올라가 있었고 어떤 것은 성벽에 기대어 서로 의지하고 서 있었다. 나무 줄기처럼 큰 것, 작은 것, 굵은 것, 가는 것, 금빛 나는 것, 하얀 것들이 있었다. 둥근 기둥은 코린트식으로 아칸서스 무늬가 새겨진 것, 이오니아식으로 소용돌이 무늬가 새겨진 것, 도리아식으로 단순한 네모꼴이 새겨진 것들이 있었다. 이 원주의 숲 위에는 선명한 빛깔의 토리 그리프가 빛을 발하고 있었고 밭곡 밑에는 신들의 조각상이 늘어섰으며 용마루에는 날개가 돋친 황색의 천마가 여러 신전 위에 상쾌하게 탁 트여 있는 푸른 하늘을 향해 막 날아가려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광장의 한가운데로 또는 광장의 가장자리 쪽으로 물결처럼 밀려가고 있었다. 오랫동안 로마를 떠나 있었던 비니키우스는 조금은 희한하다는 듯이 군중과 로마 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광장이야말로 사람의 물결을 지배하는 동시에 사람의 물결에 침범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페트로니우스는 동행자의 심중을 헤아리고 이 광장을 가리켜 로마 시민이 없는 로마 시민의 소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혼잡 속에서 순수한 로마적 요소는 거의 소멸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곳에는 에티오피아인도 있었다. 먼 북방에서 온 몸집이 크고 금발인 브리튼인, 갈리아인, 게르만인, 사팔뜨기인 세르비아인, 유프라테스와 인더스강 유역에서 온 수염을 벽돌빛으로 물들인 사람들, 오론테스 강변에서 온 검고 상냥한 눈을 가진 시리아인, 뼈만 앙상한 아라비아 사막의 주민, 가슴이 납작한 유대인,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이집트인, 누미디아인, 아프리카인도 있었다. 로마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도 학문과 예술과 지성과 사기술로 지배하고 있는 토박이 그리스인, 여러 섬과 소아시아와 이집트와 이탈리아와 나르보에서 온 그리스인도 있었다. 귓불에 구멍을 뚫은 노예들 가운데는 놀면서 황제에게 공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고 있는 해방 노예도 있었다. 편안한 생활과 돈벌이를 꿈꾸며 이 거대한 도시로 찾아든 외국의 자유인과 행상인들도 있었다. 페트로니우스는 이 군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페트로니우스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도량이 넓은 탓도 있었겠지만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자포자기에 빠진 한 노예가 포악한 장관 페다니우스 세콘두스를 살해했다 하여 그 집의 노예들이 모조리 사형에 처해지게 되자 페트로니우스가 황제 앞에서 그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했던 것인데 그 뒤부터 그의 인기가 높아진 것이다. 페트로니우스에게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지만 그런 야만스러운 학살은 스키타이인이라면 몰라도 로마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풍류를 아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미적 감각에 맞지 않았으므로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이 대량 학살의 판결에 분개한 민중들은 그때부터 페트로니우스를 흠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페트로니우스는 그런 인기는 달갑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민중들은 네로에게 독살된 브리타니쿠스도, 네로의 명령으로 살해된 아그리피나도, 판다다리아에서 미리 동맥을 절단당한 뒤에 뜨거운 증기로 질식당한 옥타비아도, 유형당한 루벨리우스 플라우티우스도, 그리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트라세아스도 모두 흠모했었다. 민중의 호의는 오히려 불길한 조짐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귀족으로서 또한 신미가로서 주머니 속에 볶은콩을 넣고 다니며 냄새를 풍기고 길 모퉁이나 주랑에서 모라를 하면서 1년 내내 쉰 목소리로 악을 쓰며 땀을 뻘뻘 흘리는 그들은 페트로니우스의 눈에는 도저히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윽고 그들은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저택 앞에 이르렀다. 건장한 젊은 문지기가 현관에 홀로 통하는 문을 열자 조롱 속의 까치가
어서 오십시오 라는 듯이 요란하게 울어댔다. 현관홀에서 아트리움으로 걸어가면서 비니키우스가 외숙에게 말했다. 문지기가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걸 보셨습니까? 그래, 이상한 집이로구나. 페트로니우스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폼포니아 그레키나가 그리스도인지 뭔지 아는 사람을 숭배하는 동방의 미신에 빠져 있다는 혐의가 걸려 있다는 얘기를 너도 들었겠지? 아마도 폼포니아가 한평생 한 남자만 섬기고 있는 꼴이 보기 싫어서 크리스피닐라가 퍼뜨린 소문일 거야. 한 남자만 섬겨온 여자라. 오늘날 이 로마에선 반 접시의 싱싱한 노리쿰산 버섯보다도 더 중귀한 말이다. 폼포니아는 가정재판소에서도 신문을 받은 적이 있지. 이윽고 그들은 아트리움으로 들어섰다. 그곳 담당 노예가 손님의 이름을 알리는 노예를 안으로 보내고 그들에게 의자를 권하고 발받침대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이곳에 온 적이 없었고 이 엄격한 집은 아마도 영원한 슬픔 속에 잠겨 있으리라고 상상하고 있었던 페트로니우스는 객실이 의외로 경쾌한 인상을 주는데 놀라기도 했고 약간 실망마저 느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천장에 뚫린 커다란 천장에서는 뿜어 올라오는 분수에다 끝없이 햇살을 뿌려주고 있었다. 또한 이 집 사람들은 백합을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여 곳곳에 흰 백합과 붉은 나릿꽃이 무더기로 심어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부식하여 녹청이 끼어있는 수사슴의 조상이 물을 마시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트리움의 바닥은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고 벽은 붉은 대리석과 프레스코로 덮여 있었는데 색칠을 잘 배합하여 나무, 물고기, 새, 괴수 따위가 그려져 있어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어디를 보아도 진정한 안락함이 느껴졌으며 사치스러운 데라고는 전혀 없었고 품위가 있고 자신만만해 보였다. 페트로니우스는 이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고상한 저택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비니키우스에게 하려는 순간 집 안쪽에서 이쪽으로 급히 다가오고 있는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가 보였다. 약간 짧은 듯하고 독수리처럼 보이는 그의 얼굴은 아주 강한 인상을 풍겨주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불안의 빛이 감돌았다. 뜻밖에도 내방자가 네로의 친구이며 측근자이며 또 상담력이었기 때문이다. 페트로니우스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라 바로 눈치를 챘다. 그래서 우선 인사를 나눈 다음 능숙한 구변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조카가 이 댁에서 받은 후대와 친절한 간호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노라고 방문의 동기를 밝히고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방문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 댁 주인과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플라우티우스가 말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제 편에서 드려야지요. 아마 그 까닭은 잘 모르시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긴 했지만 페트로니우스는 도무지 짐작가는 데가 없었다. 저는 베시파시아누스를 몹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가 말했다. 그 베시파시아누스의 목숨을 당신이 구해주신 겁니다. 언젠가 황제가 시를 읊고 계셨을 때 불행하게도 그분은 졸음에 빠졌던 바로 그날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행하게도 졸음에 빠졌었다고 말해야 하겠지요. 페트로니우스가 대답했다. 덕분에 그분은 그 시를 듣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하긴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다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붉은 수염은 그분에게 백부장을 보내어 동맥을 끊으라는 우정어린 명령을 내릴 참이었으니까요. 정말 한심한 세상입니다. 하고 플라우티우스가 말을 계속했다. 저는 앞니가 2개나 빠져서 브리타니아인이 던진 돌에 맞아 부러진 건데 그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소리가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것은 브리타니아 시절이었습니다.
승전을 하셨던 때였으니까 그렇지요. 비니키우스가 끼어들었다.